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온라인 카페에 제 신상이 공개됐어요. 떨어지는 환풍기 커버에 맞아 크게 다쳤어요. 월세방이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펫시터가 제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간 실무적으로 그 해석에 대해서 여러 혼선이 있었던 근로기준법상 52시간, 주 52시간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발단이 된 사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요. 예. 2013년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네. 항공기의 객실을 청소하는 업체의 대표인 A씨가 있었는데요. 이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근로자 B씨에게 일주당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너무나 많아서 총 130회에 이르렀고요. 연장 근로 수당도 주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퇴직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B씨가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돈도 제때 안 주면서 어떤 일만 많이 시키면 정말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원심하고 대법원 판결은 좀 어땠을까요, 변호사님? 네, 1심과 2심의 판결의 내용은 네네. 동일했는데요. 이제 A씨라는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총 130회 중에서 109번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1, 2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1, 2심에서 인정했던 총 109번의 혐의 중에서 3번은 무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109회 중에 106회는 유죄고 3회는 다시 무죄로 본 건데 대법원이 원심과 좀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좀 먼저 시청자분들 좀 알 수 있도록 연장근로에 대한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연장근로라는 것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초과하는 걸 말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총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말하는데요. 한 주에 12시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한 경우에만 일주에 이 12시간 내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아주 통상적인 근무 환경이라면 일주에 최대 52시간, 그러니까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서 52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라는 개념인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켰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주일에 만약에 총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그러면 4일을 일하든 6일을 일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이때 제한이 되는 것에 대한 대상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 보통이고 월요일에서 주로 금요일까지 주 5일째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것을 5로 나눴을 때 하루에 8시간이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산술상 나오는 것이고 주 5일이라는 것을 법에서 정한 일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그것이 뭐 일수를 다르게 나누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요.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7시간씩 하고 금요일에서 토요일은 뭐 6시간씩 해서 결과적으로 총 일주일에 40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우선은 그럼 뭐 4일을 하든 6일을 하든 어쨌든 40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연장 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가 이번 판결의 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의 어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죠. 네,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박모 씨라는 분의 일주일간 지난 근로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모 씨라는 분이 근로 시간을 네, 계산하면요. 나오고 있네요. 예, 월, 화, 수, 목 12시간씩 4번. 네, 다 합하면 48시간이 8시간이죠. 됩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대법원이 아니라 노동부가 적용해온 행정 해석에 따르면은 이것은 총 52시간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네, 일일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이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었는데요. 네, 네. 보이신 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시간, 8시간보다는 총 12시간이니까 4시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연장된 4시간을 월화수 목으로 다 더하면 16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12시간 기준으로는 4시간이 초과됐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 단위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최근 2023년 12월에 선고된 판결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봤냐면 네. 근로기준법 53조에서 근로시간을 한 주에 12시간 연장을 가능하다라고 규정한 것이 꼭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다. 이런 뜻은 아니다. 즉 1일 연장 근로의 한도까지 법이 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53조는 한 주에 12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주 단위로 48시간 일한 것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다. 곧 이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법원 해석을 좀 적용을 해 본다면 박모 씨의 주간 연장 근로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법원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총 52시간이 초과됐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박모 씨는 총 48시간을 근무한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40시간에서 8시간만 초과한 것이고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현행 법에 따라서는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좀 두고서 고용노동부하고 재계, 그다음에 노동계 반응이 좀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네, 대법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단위로 판단을 하면 네. 지금 아까 그 A 씨의 사례의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지금 보신 대로 노동부와 해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존중해서 그간의 행정 해석 사례를 이번 판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재계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에 경직되어 있던 근무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노동계는 지금 이번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우리가 이론상은 이틀 연속 밤샘 근무를 해도 된다라는 셈인데요. 네. 총 52시간 넘지 않는다면요. 네. 그렇다면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좀 연장 근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노동계 우려가 좀 현실이 되면
아, 진짜 말 그대로 좀 건강권이나 혹은 이런 부분이 좀 헤쳐질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근데 어떤 이런 근무제도의 유연성, 그러니까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근무제도의 유연성하고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의 건강권 모두를 좀 보장하는 방향으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윤주 변호사님과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인테리어 네. 가구회사 영업설계 직원이고요. 네, 고객과의 트러블로 인해서 법적 자문 구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내용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CS 문제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인테리어 현장 가구를 제가 맡게 되었고, 네, 설계부터 발주, 감리까지 맡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우선은 시공 완료 후에 시공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컴플레인이 생겼는데, 네, 시정해드릴 부분 다시 자주 발주로 시정해드리기로 약속했고 이행 중입니다. 네, 네, 다만 본사에서 다시 발주한 제품이 좋지 않아서 몇 번 재시공이 오갔고, 네, 고객의 자녀가 화가 난 상태에서 카페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네, 네, 게시글에는 이제 감정이 많이 묻어있다 보니까 추측성 견해와 제 개인에 대한 비난, 욕, 그리고 댓글에 제 이름 노출, 아이디와 메일 정보 부분 노출, 지점과 담당자 이름을 쪽지로 보낸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 카페 게시글이랑 회사 명만 쳐도 게시글 확인이 가능했고요. 네, 네, 조회수가 5천이 넘었고 저희 회사 사람들 포함 조회돼가지고 회사 사람들은 모두 저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글을 확인하고 본사의 시공 품질이나 재시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점을 인지해가지고 네, 대리점 대표와 함께 고객에게 직접 사과를 드렸으나 자녀분은 인정하지 못하고 추가 게시글을 날마다 수정하고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담당자로서 클레임이나 자재 재발주, 제품 업그레이드 등 할 수 있는 책임을 최대한 다하고 있는 중인데도, 네, 네, 예, 고객은 이제 재시공에 대한 해결된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작성하지 않고 마치 네. 해결해주지 않고 무례포라는 식의 내용과 본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 다친 내용에 대해 현장 담당자 때문에 다쳤다는 식의 저격이랑 이제 감정적 대응, 그리고 시공 현장에서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공유해가지고 오해에 대한 소지가 있는 거를 다분하게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글은 벌써 본사에 퍼져서 어느 지점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저에 네네. 대한 명예 실추가 되었고, 네, 쪽지로 다른 카페 회원과 지점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서 지점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으며 네, 이 일로 인해 저는 퇴사까지도 고려하고 있고 현재는 회사가 글을 읽었다는 사실을 고객이 알고 공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밝히고 공격적인 말투랑 개인정보는 공유하게 약간씩만 노출하는 식으로 글들이 수정되는데요. 아직도 감정적인 호소와 개인적 비난, 전문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 견해가 섞여 있는데, 네, 이 글을 이전 글 포함 모두 캡처해놨는데 시공 마치고 퇴사한 이후에도 거론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대응이 가능할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좀 궁금한 점이 좀 많으셔가지고 인테리어 업체인데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 상태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인터넷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이트에서 게시글을 올려서 계속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처럼 느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혹은 아니면 손해배상,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권윤주 변호사님 잘 듣고 계셨거든요. 권 변호사님하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선생님 고생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아유,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사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해놓으시고 증거 네. 수집도 잘 해놓으시고 계시고 이제 네. 현재 상황도 계속 지켜보고 계신데요. 네네. 제가 조금 말씀 중에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부분이 네네. 일단 그 시공에 대한 불만을 잘 처리해서 고객과의 현장 대응은 이제 마무리가 됐나요? 이제 더 이상 더 해줄 거 없이 고객도 만족을 하고 끝내겠다 이러던가요? 아니면 아직도 회사한테 뭘 요구하고 있나요? 아직 요구 중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해결이 된 사항도 있고 진행 중인 사정이 있는데 이제 자재를 발주하면 자재 발주 기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클레임을 걸고 카페 글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회사를 지금 대표해서 주로 이 해당 고객하고의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회사의 네. 다른 분도 같이 좀 도와주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회사 팀장님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담당자로는 제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일단은 1순위로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시간이 좀 드는 재시공이나 여러 재발주도 있는데도 상담자님에게 계속 이제 컴플레인 할 뿐만 아니라 카페에 글이 새로 수정되거나 새로 작성되거나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상대방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서 우리 상담자님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을까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내용을 볼 수밖에 없어서요. 네. 회사에 대한 부분 중에서 회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담자님 개인에 대한 어떤 표현 중에 상담자님이 도저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표현이 뭐 추상적으로라도 가능한 네. 범위에서 한번 표현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회사에 대한 내용은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엉터리, 뭐 시공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화가 났겠지만 네, 뭐 이제 기업에 대한 횡포 뭐 그런 내용들이나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되게 심기 불편한 내용을 조금 악성 글로 작성을 해놨고 네. 저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으로는 네. 뭐 또라이라던가 뭐 그런 욕설 같은 부분 네, 네, 욕설이 뭐 있는 노래하고, 것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리 상담자님의 어떤 멘트라든가 표현, 뭐 대화 아니면 태도 이런 네. 걸 지적하는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그런 내용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담당자의 태도가 톡톡 말투가 쌌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인격 모독적인 것도 아까 거기 뭐 또라이라는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 표현도 있었고 네네. 그 외에도 조금 더 인격 모독적이라고 느낄 만한 표현이 조금 더 있으세요? 뭐 또라이다 그리고 뭐 꿀밤을 때리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댓글로.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실관계 중에 추가로 재시공하거나 이제 보완해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혀 글에 게시가 안 됐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네. 글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회사나 우리 상담자님 입장에서 이건 좀 허위다 이렇게 느끼실 만한 부분도 있으세요? 일단은 시공 상태에 대한 사진을 조금 인위적으로 조작한 내용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정황이. 네, 사진 조작이요. 뭐 예컨대 네.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포토샵으로 조금 더 뭔가 안 좋아 보이게 조작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미 처리가 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없이 이제 시공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나 뭐 본사에서 물론 잘못을 했지만 파손된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시공 팀장님은 그걸 모르고 설치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교체해드리겠다 말씀드렸지만 뭐 그것도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니까 그런 내용 다 포함을 하고 네, 전반적으로. 네. 예. 해당 카페가요. 어떤 네. 인터넷 카페인가요? 예컨대 뭐 맘카페인지 지역에 아니면 어떤 특정 이슈 주제를 한 카페인지 궁금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위한 이제 카페인데 예.
네, 좀 인기 카페이긴 하더라고요. 네. 아,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카페네요. 네네네. 상담자님에 대한 것이 이제 회사 사람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됐다라고 하시는데 네네. 예컨대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에서 표현을 해주신대요. 일단은 이메일 주소나 예. 아이디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예. 네, 처음엔 2글자를 노출했다가 지금은 1글자를 노출했다가 음. 다시 회사 사람들이 봤다고 알고 계시니까 뭐 다 지웠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 사람들은 다 저인 건 알고 음. 네, 그런 상황이죠. 회사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대응을, 그러니까 실제 하자 제시공이나 이런 걸 말고요. 이런 명예훼손 소지에 대한 쟁점으로는 혹시 어떤 대응을 계획하거나 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 그런 내용은 없고 개인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저는 대리점 입장이기 때문에 지점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클레임을 최대한 빠르게 제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시공 품질에 대한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는 있죠. 아, 그럼 일단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부터 회사가 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퇴사까지 고려하신다는데 정말 퇴사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퇴사할 의향이 있고요. 이미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겹치게 되니까 네, 그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캡처 증거는 다 있다고 하시고 우리 선생님의 그런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대해서 상담자님이 상대방에게 이의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 삭제해달라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제 직원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적은 있는데 이제 다른 아이디로 요청을 쪽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회사 사람이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더 악랄하게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오히려요. 네네. 삭제는커녕 더 글을 더 이제 수위를 높여서 게재하고 네네. 수정을 하고 더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좀 원칙적인 내용부터 우리 상담자님이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보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목적이 중요하고요. 정보통신망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카페 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자라고 본다면 회사가 한 당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상담자님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요,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판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선생님과 같이 고객과의 그 사실은 자본주의에서에 있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거래 아닙니까? 네네. 물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용역을 제공하거나 하는 이러한 거래 행위에 있어서 그 거래 행위의 상대방 거래 그 공급업체 그 물품자나 공급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대법원이 상당히 신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중하게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시를 말씀드리면 국가가 이제 건전한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전한 이 소비 행위와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이익이 있다라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선택함에 있어서 올바른 정보나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들을 올려서 후기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굉장히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언제 이제 이런 부분이 명예훼손이 되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후기를 거짓으로 올리면 그건 정말로 처벌이 되고요. 일단 실제 이용자가 후기를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 사실에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사실인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판결료는요. 2012년경에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후기 글에 관한 형사 재판이 네.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는 이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후기를 올린 것에 상당히 인격적인 비난이나 그 대표자의 행위나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정도가 심한 수위가 네. 높은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로 1, 2심에서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한테. 그랬는데 대법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판례를 들면서 그 판결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네네. 이처럼 우리 선생님의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회사 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 내용에 과도한 허위가 없다면, 근데 말씀 중에 들어보면 이제 네. 좀 디테일한 판단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하긴 어렵지만 사실을 벗어난 허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법원이 관용을 베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진실한 사실 범위에서 일부 과장이 있다라면 그것은 네. 허용되는, 자본주의에서 허용되는 소비자의 권리일 수 있다라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허위 사실은 분명히 예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자님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우리 상담자님은 사실은 회사 소속이시고 어찌됐든 네. 회사에 대한 직원으로서 그 내부 계약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네.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고객들에게 어떤 회사의 영업이나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과연 어떤 네. 법인이라는 회사의 소속 직원의 한 명의 태도나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나 소비자 권리를 증대시키는 것에 과연 일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네. 상당히 우리 상담자님에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특정한 것으로 이미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많이 제공됐다고 보이고요. 네. 소비자에게 과연 그 직원 개인의 신상까지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정보냐라는 점에서 네. 상당히 우리 선생님의 상담자님의 인적 사항 내지는 상담자님의 인격을 비난하는 일련의 과정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예컨대 상담자님이 주된 그 소통을 담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만약에 선생님의 네. 잘못이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든 선생님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퇴사까지 고려하실 정도로 심각한 네. 스트레스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회사와 선생님 내부의 관계일 뿐 그것이 고객으로 하여금 선생님에 대한 일개 직원한테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객의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을 감당하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자님이 하실 수 있는 조치 결국은 네. 이 글의 내용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네. 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회사의 서비스의 내용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선생님에 대한 또라이라 이런 표현은 사실 명예훼손을까지라기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선생님을 일부러 공격하는 특정인에 대한 그 가해 행위를 담은 내용이라면 거기다가 우리 선생님 특정 가능한 정보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든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시기에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취할 조치 첫 번째는요. 임시 네. 차단 조치 잘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그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임시 차단 조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근데 정보통신망법상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이 회사들이 일단은 정보를 게시를 중단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이의 신청 내용이 뭐 회사가 보기에 그 다음이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보기에 그 내용이 좀 약간 애매하다라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30일 이내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다시 게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사이트 운영 회사한테 중단을 요청하시되 30일이 지나서 다시 게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트 업체를 통해서 중단이 안 되거나 다시 게재되거나 하는 식으로 이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되는데 너무나 극도의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그럴 네. 때는 민사적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가처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네. 결국은 민사상 금전 청구 말하자면 그 글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전적인 문제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네. 어떤 정보통신망에 대한 그 법원의 개입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 법원의 모습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이트에서 내려주지 않고 우리 상담자님에 대한 명예훼손 수위가 높아서 피해가 심각하다라면 네. 가처분을 통해서 당장 그 글을 삭제하거나 앞으로 추후에 게시를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정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하는 조치가 가능한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따라서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셔서 상담자님이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고소인 조사도 받으시고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여러 가지 증거도 제출하셔서 상대방이 결국은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즉 우리 상담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에 대해서 기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상담자님과 당연히 합의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상담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권윤주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잘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잘 들었습니다. 내용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타이핑 소리가 좀 많이 들려가지고 아마 좀 헷갈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방송되고 있으니까 네. 어차피 계속 그 리플레이 보시고 좀 이해 안 가신 분들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내용 좀 정리를 해서 권 변호사님이랑 잠시 동안 또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시청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임시차단 조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요구를 해서 임시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게시물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하지만 그 부분이 다시 재개재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게시금지 가처분을 좀 진행을 해서 가처분 소송을 좀 진행해 볼 수 있고, 물론 이 가처분 소송은 당연히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의 어떤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형사 고소를 하시는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하시는데,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법 위반에서는 대법원상 비방 목적이 상당히 신중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하셔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 상담자님께서 좀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할 부분 한 말씀만 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상 이제 우리가 각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인터넷 권리 침해가 상당히 피해자한테는 큰 정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 확보 잘 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거 확보 좀 잘 하셔서 상담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얼마 전 학원에 갔다가 변을 겪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 천장에 있던 환풍기 커버가 아들 머리로 떨어져 큰 상처가 난 건데요. 그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머리를 8바늘이나 꿰매는 대수술을 치러야 했습니다. 때문에 아들은 수술 부위를 세게 문지르다가 흉측한 실밥 모양의 상처까지 생겼는데요. 안 그래도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춘기 아이라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놀린다면서 등교를 거부하더라고요. 엄마로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학원, 공사업체, 건물주 그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보상받고 싶고 추가적으로 아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그 학원 천장에서 환풍기 커버가 떨어져서 변을 당한 건데 이 사고로 수술 받으셨어요. 아드님께서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정말 많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환풍기에 커버가 떨어진 사안인데요. 네. 여러 손해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제 피해를 보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원하고 그다음에 그 학원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 네. 그리고 공사업체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민사적으로 이 치료비 기타 여러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되겠는데요. 학원 내부 천장에 이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환풍기 커버가 잘 부착이 딱 되지 않아 가지고 사건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이제 민법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인데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강할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러나 점유자가 만약에 자기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면 그것은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작물이라는 우리 이제 개념이 뭐냐면요. 이 사안에서처럼 환풍기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물건인 경우, 동산인 경우도 있고 건물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또 건물이나 토지에 접착되어 있는 시설물, 외벽도 공작물이고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터널, 자동차 다 공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물 점유자가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때에 학원은 일단 그 건물의 임차인이자 환풍기의 직접적인 점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환풍기를 설치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서 환풍기를 설치했다면 이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고요. 만약에 학원이 한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건물 소유주가 설치를 다 해서 같이 빌려줬다라면 그것은 간접 점유자로서 건물 소유자도 점유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작물 책임으로는 소유자인 건물주, 그다음에 학원 운영자, 이 정도가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큰 수술 좀 했으니까 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병원비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조금 유리할까요? 네, 그래서 학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가능해 보이고요. 네. 학원이 이제 만약에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네. 학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점유자로서의 모든 주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얘기할 것인데, 예컨대 학원이 면책될 경우라면 환풍기 커버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장난치느라고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네. 어떤 특수한 충격이 가해져서 그런 경우에는 학원이 면책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학원의 주의 의무는 인정될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이 일차적인 점유자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건물주가 같이 공동 점유자로서, 간접 점유자로서 그 환풍기까지 같이 임대한 사람이라면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어서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원과 건물주를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제 부진적 연대채무, 우리 법적으로는 부진적 연대채무로 봐서 학원하고 건물 소유하고 있는 간접 점유자인 소유자까지 해서 연대 책임으로 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시공업체, 만약에 환풍기 설치한 시공업체가 시공 잘못했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가능할까요? 이게 입증 책임이 좀 누구한테 있고 필요한 증거들 좀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학원과 건물주가 기본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네.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 한 명이라도 더 공동 불법 책임을 질 수 네.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점유자인 환풍기 학원의 책임이 아니라 만약에 네. 시공업체만이 최초 시공할 때 건들 수밖에 없는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네. 그 경우에는 시공업체까지도 예외적으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최초의 시공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이고 해서 최초 시공 당시에 시공업체만이 건드리는 영역이다. 이거는 점유자가 건드리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전문 제3의 업체의 의견서가 있다거나 네. 학원이나 관리소장의 어떤 당시의 어떤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녹취록이 있다던가 네. 그래서 시공 당시에 사진이 있다던가 하는 그러한 시공업체에 관련된 입증을 좀 원고께서 우리 피해자께서 많이 면밀히 준비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상담자님께서 잘 해결하셔서 이 부분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메일 상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원룸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인데요. 최근 말로만 듣던 쓰레기 방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외모도 깔끔하고 어려 보여서 별 걱정하지 않고 임차를 해주었는데요. 5달부터 월세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더니 기존에 있던 보증금도 전부 소진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밀린 월세는 받지 않을 테니 방만 빼달라고 임차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좋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며칠 뒤 확인차 갔더니 방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들어가기조차 힘들 정도였는데요. 임차해준 기간이 1년도 채 되질 않는데 어떻게 이만큼의 쓰레기가 쌓인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청소를 임대인인 제가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답답한 사연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좀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싶은데요. 사연 내용에 대해서 만약 법적 근거가 좀 적용이 된다면 어떤 항목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주택 임대차 계약이기 네. 때문에 일단 임대차 관련 법규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민법에서 임대차 관련 법규 중에 원상 복구 의무에 대한 네.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계약 기간 종료나 계약 해지 시에 원물을 반환하는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안에서는 원상 복구 의무 쟁점이라기보다는 사실 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짐 뺄 때는 짐을 다 빼야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쓰던 자기 물건을 폐기물이든 쓰레기든 물건을 놓고 갔다는 것은 행위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점에서 임대차를 떠나서 이것에 대한 쓰레기를 적치하고 쓰레기를 만들어낸 행위자인 임차인에게 쓰레기를 치우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도 다 까여 나갔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많은 양 청소, 한마디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좀 청소하려면 큰 금액 들 텐데 이 청소 상담자가 도맡아서 해야 할까요? 이게 참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요? 예. 네, 보증금에서 이사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서 이사 못 나가게 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네. 최선입니다. 그게 네. 최선인데요. 네. 이미 이사가 나가고 나서 보증금 다 돌려주고 네. 그 현장을 나중에 문을 열어보고 알았다. 네. 라면 그 금액이 사실 아무리 큰다 한들 네. 뭐 100만 원, 2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같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일 가능성 높은데요. 이미 이사를 떠난 사람에게 임차인에게 와서 당신이 치우라 하면 올 임차인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돈을 별도 청구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원룸에 좀 옵션으로 달려져 있었던 어떤 가전제품들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면 이런 경우에 수리비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수리비 청구를 해야겠죠, 임차인에게. 네, 요거는 사실 조금 애매한데요. 네. 우리가 통상의 손모,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하고 거기에 달려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아니면 예. 뭐 그 일체형 뭐 이제 세탁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임대하는 경우에 이런 통상적인 손상과 마모는 원래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예정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상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임차인 책임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도배나 장판, 방충망, 뭐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연결구와 같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손상되기 쉬운 부분은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고요. 다만 그것을 넘어서 일부러 손상을 가하거나 통상적 연한이나 연식에 비해서 가전제품 등이 손상이 됐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임차인이 좀
월세를 내지 않거나 이렇게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을 때 국가나 사회가 좀 구조받을 수 있는 임대인이 구조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일개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면 좋은데요. 일개 네.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기는 네.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네.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세를 연체하면 그 부분을 나중에 도로 받고 소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많이 받고 거기에서 공제해 나가듯이 어떠한 손해배상이 걱정되신다면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뭐 청소비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통상의 손상이나 원상 복구비를 뭐 특정액으로 하든 아니면 그러한 의무를 부과해서 위약할 때 위약벌을 갈든 해서 특약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보증금,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보증금으로 좀 치유를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놔야 된다. 그럼 특약 관계도 마련을 해 놔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어찌됐든 뭔가 지금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돈이 없다면 상대편이 돈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정확하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어떤 해결을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메일 상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 통해서 들어온 고민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며칠간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펫시터를 고용해서 5일간 고양이를 맡겼습니다. 부탁한 부분은 고양이와 놀아주고 제때 밥을 주는 등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출장까지 3일째 되는 날 펫시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본인이 잠시 현관문을 열어두고 한눈을 판 사이에 고양이가 도망쳤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상황을 전해 듣고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급하게 돌아와 봤지만 지금 와서 고양이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멘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간신히 붙잡고 펫시터와 펫시터를 보내준 회사에게 상황 해결하라고 따졌지만 본인들이 고양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소정의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가족 같은 아이와도 같았기에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반려묘가 안타깝게 펫시터 고용한 상황에서 좀 달아난 사건인데요. 도망가 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관계가 좀 뭐 펫시터가 진짜 잘못해서 도망간 건지 아니면 그냥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진짜 이렇게 도망간 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법적인 근거 적용된다면 변호사님 어떻게 적용될까요? 네, 펫시터를 돌봐주는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위임 계약의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위임인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맡긴 업무를 제대로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고양이가 분실된 것이라면 이것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충분히 발생한다라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만 가지고는 본인의 어떤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뭐 우리나라 반려동물 법안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재물손괴죄로 좀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재물손괴라는 건 과실을 처벌하지 않는 처벌 규정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 참 처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다만 일부러 그런 것이라면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네. 동물보호법상 유기금지 그리고 학대금지 의무에 위반한 행위여서 이 또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좀 반려동물은 금액으로 좀 환산할 수 없는 좀 소중한 존재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어떤 지금 얘기하셨던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에서 소정의 금액만 좀 보상해 준다고 써 있는데 더 큰 비용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그 펫시터 분들을 중개하는 업체들 약관을 좀 봤는데요. 예. 약관이 조금 너무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관 규제법상 무효 주장도 가능해 보이는 조항이 좀 있었고요. 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펫이라는 것은 결국 애완동물이기 이전에 사실 가족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자료가 인정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죽음이 일상적으로 물건과 같이 똑같이 취급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해당 반려동물을 같은 가격의 시세로 인정되는 금액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한 100만 원 정도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출장 중에 어쨌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온 상담자입니다. 업무 중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업무상 손해를 초래한 것은 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네네네. 업무상 손해라는 건 결국 자기가 중단해야만 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네. 있냐라는 지점에서 중단이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 분명히 의문이 있을 수 이 있습니다. 실수일과 관련된 부분 좀 그렇다. 예. 최근 집 나간 고양이 찾아주는 전문가들 있다고 하는데 그 고용하는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 애완묘를 다시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보입니다. 그래서 찾는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찾지 못하고 이제 죽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면 양립 불가능한 손해라서 이거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들으시고 상담자님께서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